이런 것들을 풀 줄 알면은 되게 인생이 쉬워진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변호사를 하고 있고, 로펌 중에는 한 7위, 8위 정도 하는 되게 초대형 로펌이에요. 한 변호사 한 230명 정도 있고, 제가 그쪽 팀장을 하나 맡고 있어요. 카이스트에서 이제 변리사를 하다가 이제 변호사가 돼서 원래 그 영업비밀하고 소송 전문이고, 특허 팀장을 맡고 있고, 부동산 투자한 지는 굉장히 오래됐고, 다른 건 몰라도 제가 이제 자문도 굉장히 많이 했지만 제 개인적으로 낙찰받은 건 아마 대한민국의 변호사 중에 제일 많지 않을까. 그 정도로 오성환 변호사는 거의 경매에 미쳐 있다라고 할 정도로 거의 미친 듯이 받고 있고, 또 어떻게 저희 부원장님하고 인연이 돼가지고 제가 되게 아끼는 변호사님하고 같이 이제 되게 친하셔서 이제 또 한번 같이 강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한 거고, 또 저는 이제 법률가이자 이제 투자자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시중에 옛날에 이제 경매 강의도 다 들었어요. 사실 처음에 이제 빌라부터 하나씩 다 했고, 상가 했고, 그 다음에 건물 했고, 지금 호텔도 몇 개 갖고 있고, 뭐 그래요. 가지고 아마 월세는 엄청 뭐 하여간 많이 받고 있어요. 저보다 많이 받고 있는 사람은 아마 없지 않을까. 뭐 이 정도 굉장히 많이 받고 있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알려드릴 건 굉장히 많아요. 변호사가 강의하면 좀 재미가 없어요. 너무 법률적인 것만 얘기하고, 판례만 얘기하고 막 그러는데, 사실 저는 그런 건 아니고, 뭐 대출도 있고, 세금도 있고, 다 할 줄 알거든요, 사실은. 뭐 영업 지휘권부터 뭐 다 할 줄 알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낙찰받은 게 그 호텔인데, 호텔 2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이제 최근에 한 1년 전에 이제 호텔 2개를 낙찰받았는데, 그게 이제 신탁 공매로 낙찰을 받았어요. 신탁 공매로 낙찰을 받았는데, 그분이 이제 처음에 내가 딱 갔더니, 이사비 이제 얘기를 좀 하죠. 이사비 얘기했더니 10억을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이사비를 10억을 주냐.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도대체. 뭐 어쩌고저쩌고 하더라고요. 그럼 됐다고. 자기는 한다고 해서 갔어. 근데 그 양반은 왜 갔냐면, 그 사람은 이제 은행 이자를 안 내잖아요. 은행 이자를 안 내니까 거기서 수익을 계속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달에 수익이 한 5천만 원 났어요. 5천만 원 이상. 그러니까 명도를 한 1년만 끌어도 한 6, 7억 원 벌 수 있다고 자기는 생각을 한 거고, 자기는 대법원까지 가면은 뭐 그 이상 벌 수 있으니까 명도 비고 나발이고 필요 없다. 근데 그 사람 제가 변호사인지 몰랐던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때 이제 그러냐. 그래서 몇 번 협상을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그 사람한테 소송을 14개인가? 15개인가를 걸어요. 그래가지고 한 3개월 만에 명도를 받죠. 자, 이제 조금씩 얘기를 해볼게요. 저 일반 투자자와 경매 투자자의 이제 차이를 조금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경매만 계속 했어요. 경매만. 그리고 저는 망하는 사람도 되게 많이 봤고, 우리 아버지도 좀 사업하다 망한 적도 있고, 사실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남들이 풀지 못하는 문제를 풀어야지 돈을 벌 수 있다. 그리고 남들이 풀지 못한 문제를 도와줘야지 돈을 확실하게 벌 수 있다. 약간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이제 살았고, 그래서 부동산 투자도 저는 경매가 그렇게 좋았어요. 지금도 경매를 굉장히 사랑하고 경매가 너무 좋아요. 경매랑 일반 투자랑 차이가 뭐냐면, 어떤 사람은 옛날에 내가 경매 투자를 막 하면 저 때문에 찾아와서, 오면서 아직도 경매하지. 경매하지 말라니까. 지금 갭 투자해야 돼. 가서 10개, 20개 빨리 담아야 돼. 이러신 분 엄청 많았어요. 뭐 천안 가서 10개 담아야 돼. 뭐 대구 가서 몇 개 담아야 돼. 지금 경매 하나 할 시간에 지금 갭 투자 한 10개씩 할 수 있는데 뭐 하는 거냐고 막 그러신 분들 많이 경험 있으시죠, 사실은.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그렇게 저도 많이 했죠. 사실 갭 투자도 많이 하고 이거 많이 했는데, 경매 투자가 훨씬 의미가 있고 훨씬 더 좋아요. 왜 좋냐? 그 경매 투자는 실력이 쌓여요. 실력이 계속 쌓여요. 실력이. 제가 옛날에 빌라 처음에 받았을 때랑 지금하고는 천지 차이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지금도 되게 경매 투자자로서 너무 행복한 게, 너무 이제 짜잘한 것들 너무 쉽거든요, 사실은. 너무 쉽고, 지금도 사실 지금도 젊잖아요, 사실은. 지금도 젊은데, 지금부터 시작이잖아요, 사실은. 지금부터 시작인데,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남들이 풀지 못한 문제를 저는 다 풀 수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갭 투자하는 사람들은 뭐가 남아요? 갭 투자하는 사람들은 남는 게 없어요, 사실은. 시장 상황에 따라 돈을 버는 거지, 자기 실력에 따라 돈 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유튜브도 많이 보고 막 그러는데, 이 유튜브 영상도 보면은 대부분 뻥쟁이들이 엄청 많아요. 다 뻥쟁이였죠, 솔직히 말해서. 부동산에 돈 벌었다는 사람들 다 거짓말이에요, 사실은. 그때는 돈을 다 벌었어요, 사실. 상승장에서는 돈 안 번 사람이 없어요. 자기가 잘해서 번 게 아니야, 그거는. 그때 우연히 그냥 상승장에 다 번 거예요. 대한민국의 수도권에서 호재가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다 있지. GTX 뚫리지, 지하철 뚫리지, 다 떨리지, 다 있잖아요. 어디, 수원이면 수원, 동탄이면 동탄, 판교면 판교, 다 있어요. 하남이 하나, 청라도 있고, 다 호재가 다 있어, 사실. 거기 가서 얘기 다 듣다 보면 다 좋은 지역인 것 같아요, 사실은. 호재가 없는 지역이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호재만 따라가면은 안 되죠, 사실은. 특히 지금같이 하락장이 오면 어떻게 디펜스 할 거예요?
디펜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론 그때 상승장 때 뭐 많이 사가지고 돈 번 사람들은 다 잘 벌었어요. 그때 부동산 사람 중에 돈 못 번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뭐 유튜브도 강의도 하고 있고 막 그래요. 그때 한참 유행했던 게 뭐예요? 강남에 이제 다가구 건물 같은 거 헐어가지고 근생 건물 올리고 용도 변경해서 올리고 옛날에 돈 다 벌었죠. 지금 버네요. 지금 하나도 못 벌잖아요. 다 막혔잖아요, 사실은. 건물 이런 게 수익률이 2%도 안 나와요. 수익률이 2%도 안 내는 걸 어떻게 팔아요? 못 팔지. 어떤 정신 나간 사람들, 은행 이자도 안 나오는데, 사실은. 그때는 왜 팔았냐면, 상승장이니까 팔렸던 거예요. 상승장이니까 근생 30억 주고 사서 리모델링 한 10억 들여서 하면은 70억이든 80억이든 팔렸지. 상승장인데. 월세가 안 나와도.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지금 아시는 분들, 저는 이제 소송도 많이 하니까, 자문도 많이 하고 다 그러죠. 다 묶였어요. 아무도 액시 못하고 다 묶여가지고 다 지금 묶여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래서, 나는 이 하락장이 오니까, 나의 생각이 맞았구나. 난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했어요. 나는 아무리 봐도 이거를 하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사실은. 아무리 봐도 수익률이 나오지가 않는데.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물건들은 수익률이 다 어마어마해요, 사실은. 뭐, 5억 5천 주고 받았는데 월세 500만 원 정도 받고, 뭐 그런 것들이 대부분 있고, 건물도 막 그러고. 근데 그런 것들을 왜 그러냐. 남들이 풀지 못한 문제를 풀었기 때문이고, 지금도 계속 설명을 드렸지만, 경매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싸게 받는 것도 중요하는데, 중요하죠. 가장 중요한데, 경매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낙찰 받는 거예요, 낙찰. 폐찰은 의미가 없어요. 남의 물건만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경매하는 사람들 얘기 잘 들어봐요. 폐찰한 얘기를 그렇게 영웅감 있게 많이 해요. 자기가 뭐 2등을 했는데 어쩌고저쩌고 사연 때문에 2등 했어요. 근데 2등 하면 어때요? 기분이 되게 좋아요. 뭐 표정이 되게 좋아. 근데 1등 하면 표정이 안 좋아. 낙찰되면 그때부터 걱정돼. 괜히 산 거 같고, 뭐, 걱정이 몰려, 사실은. 낙찰만 되면 심장 두근두근거리고 스트레스 받는 거. 입찰해보신 분들 알잖아요. 그래서, 이건 내가 공격적으로 쓸 거야. 그러다가, 딱 입찰 10분 전에 가격을 그러니까 낙찰 안 되는 가격을 쓰죠, 사실은. 안 돼가지고 폐찰하게. 누가 보더라도 폐찰할 수 있는 가격 써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응? 한 일주일 전에는 높게 쓰려고 했는데 점점점 자신감이 떨어져서 누가 보더라도 폐찰될 가격을 쓰고 행복해. 그런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폐찰되면 남의 건물만 보러 다니는 거예요. 남의 건물. 좋은 건물만 보러 다니는 것은 아무 의미 없어요. 그래서 나는,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입찰하고 저도 입찰하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입찰할 수 있는 물건이다. 이런 패스해요. 어차피 좋은 물건 낙찰이 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내가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아. 요건 아무도 안 들어올 것 같아. 느낌이 안 좋아. 사람들이 싸해. 내가 한번 들어가 봐야지. 이런 걸 보지. 좋은 물건, 강남에 있는 아파트, 압구정동 현대 아파트, 뭐 이런 것만 보러 다니잖아요. 그걸 어떻게 싸게 받아요? 싸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거는. 근데 사람들은 좋은 물건을 찾아다녀요, 좋은 물건을. 내가 가지고 올 수 있는 물건을 찾아다녀야 되는데, 좋은 물건을 찾아다닌단 말이에요. 좋은 물건은 내게 아니잖아요. 갭 투자는 시장에 의존을 많이 해요. 시장에 의존하고 하락장이 오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전세가 나가잖아요. 전세 가격 떨어지고 전세 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빼줄 돈이 없잖아요, 사실은. 다 힘들어지잖아요. 그럼 상승장 때 좀 벌고 하락장 때 또 힘들고 이 짓을 계속 하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는 돈을 버는 것도 좋고 다 좋지만 어떤 게 좋아요? 안정적이고 싶잖아요. 안정적이고 싶고 우리가 애들한테 공부 많이 하라는 이유는 뭐예요? 안정적으로 실력이 누적되는 일을 계속 했으면 좋겠다 이거잖아요, 사실은. 이런 것들 참 논란이 좀 있을 것 같아가지고. 뭐 운동선수나 연예인들도 돈 많이 벌고 좋잖아요, 사실은. 근데 단점이 뭐예요? 수명이 짧잖아요. 실력이 누적이 안 되잖아요. 20대가 전성기지, 30대, 40대가 전성기지는 않잖아요. 춤 잘 추고 이러는 것들. 근데 공부 잘하는 애들은 어때요? 변호사도 마찬가지고. 경험이 쌓이고 실력이 쌓이면 어떻게 해요? 점점 실력이 올라가잖아요. 정말 나이가 뭐 70, 80대에서 힘들어지기 전까지는 저는 옛날 작년보다 돈을 더 많이 벌고 재작년보다 돈을 더 많이 벌어요. 왜? 그만큼 소통을 많이 했고 경험을 많이 쌓았고 변론도 많이 했으니까 다른 변호사보다 더 잘하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점점 수입료는 올라가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실력이 쌓이는 일이냐 안 쌓이는 일이냐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오늘 얻어 걸려가지고 뭘 하나 사서 갭 투자해서 얼마 벌었다. 그건 내 실력이 아니잖아요. 얻어 걸린 거잖아요. 그럼 내년에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이번에 하락장이 온 다음부터 물린 사람 굉장히 많아요. 주변에서 보세요. 전세 하나 빼달라고 해도 쩔쩔매요. 전세가 떨어져 버려서 2억, 3억씩 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근데 경매 투자자는 안 그러죠. 경매 투자자는 왜 안 그러냐면 아무리 떨어져도 나 혼자 살아남거든.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아파트를 딴 사람들은 다 9억, 8억에 샀어. 근데 나는 경매로 한 6억에 샀단 말이에요. 근데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계속 떨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9억 3개 산 사람 나가 떨어지고 8억에 산 사람 나가 떨어지고 결국 나만 살아남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죽어나가도 나 혼자만 살아남는 거. 난 버틸 수 있지. 난 6억 주고 샀으니까. 그리고 전세를 6억에 넣어버리면 난 버티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그 사람들 걸 내가 또 살 수도 있지, 사실은. 전 지금 제가 산 물건 중에 삑사리 난 물건이 하나도 없어요. 왜? 다 싸게 샀으니까. 다 싸게 샀어.
룸이 있어요, 룸이. 떨어져도 뭐 조금 아쉽긴 해도 나는 손해볼 정도는 아니야. 다 풀피. 대부분 다 풀피잖아요, 사실은. 다 풀피니까 룸이 다 있으니까. 지금 같은 하락장에서는 저는 더 많이 지금 받아오려고 살라고 굉장히 지금 준비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부원장님이 저번 달에 이걸 좀 해보자고 막 그랬는데 제가 계속 미뤘던 게 이번에 제가 들어가려는 물건들 좀 있어가지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실력만 있으면 하락장에서는 더 기회가 많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젊잖아요, 지금. 올해보다 내년이 돈을 더 많이 벌면 되고 내년보다 내년 후년이 돈을 더 많이 벌면 땡큐인 거예요. 그래서 경매 투자가 가장 안전한 투자예요. 왜? 싸게 하니까. 싸게 하고 실력 베이스로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유치권, 이거 허위 유치권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입찰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건 절대 안 되지. 허위 유치권이라는 완벽한 문서를 본 다음에만 입찰을 하는 거예요. 페이퍼를 딱 보고. 상대방 패를 다 보고 하는 거니까 안전하죠, 사실은. 근데, 허위 유치권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들어가고, 제발 가서 음료수 사갖고 와서 명도 좀 싸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가고, 누가 싸게 해줘요? 다들 내 편이 아닌데. 제가 분위기 너무 심각하게 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제 강의를 좀 들으면 정신 좀 번쩍 들어요. 번쩍 들으니까 제 강의나 뭐 이렇게 들으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저는 부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 저보다 하여간 열심히 노력한 사람은 많이 없을 거예요. 저는 약간 워커홀릭이기도 하고 그냥 이게 좋아요, 사실은. 생각보다 여러분 부자 되는 거 힘들어요. 돈을 뭐 10억, 20억 벌었다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이걸 관리할 줄도 알아야 되고 뭐 세금도 낼 줄 알아야 되고 또 그거에 맞는 품위도 있어야 되고 주위 사람들도 또 바꿔야 되고 계속 그래요, 정말로. 착착착 올라가다 보면 계속 바꿔야 되는 게 많아요. 옷도 좀 바꿔야 되고 주위에 만난 친구도 바꿔야 되고. 졸부라고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졸부들이 막 힘들잖아요. 돈만 생기고 좀 막 그러지 않습니까? 예의도 없고 아는 것도 케어가 안 되잖아요. 그거 돈을 버는 만큼 막 노력을 해서 모든 게 다 따라 올라가야 되거든요. 자식 교육부터 시작해서 쭉 같이 올라가야지 안정적인 부자가 될 수 있는데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고 저는 그거 머리 좋아지고 막 이런 거 되게 관심이 많거든요. 저는 물론 머리가 좋지만 머리는 쓰면 쓸수록 점점 좋아집니다. 쓰면 쓸수록 계속 좋아지고 머리가 나쁜데 부자 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머리 나쁜데 부자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세금을 내야 되고 세금에 대해서도 빠삭해야 되고 부동산도 알아야 되고 투자도 알아야 되고 이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직원 관리해야 되고 직원 관리는 뭐 노무 문제도 알아야 되고 알아야 돼서 부자들은 머리가 되게 좋아요. 대부분 정상적인 부자라면 사실은. 경매는 되게 좋은 게 많아요. 경매는 낙찰을 받으면 어떻게 되죠? 낙찰을 받으면 등기부가 싹 없어지죠. 그래서 경매받은 물건이 대한민국의 가장 깨끗한 물건이에요. 등기부 다 지워지니까. 그래서 은행에서 어떻게 해줘? 대출을 많이 해주잖아요. 임차인이 없는 상태니까 대출을 일단 채우고 그 다음에 임차인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대출 내 돈이 조금 들어가죠. 풀피로 할 수도 있죠, 사실은. 그래서 풀피가 등장하는 거잖아요. 10억짜리 상가를 내가 8억에 사가지고 8억 대출 받아서 했는데 80% 대출 받아서 했는데 보증금 2억 받으면 풀피 되는 거잖아요. 그게 가능하잖아요. 근데 일반 매매는 그게 안 되지. 왜? 보증금 2억이 먼저 들어있기 때문에 2억을 빼고 대출을 해주니까 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한번 계산해보세요. 그래서 경매는 자기 돈이 조금 들어가요. 부동산 투자에서 좋은 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주식이 더 좋지. 주식이 그 큰 파이로 보면 주식이 번 게 더 많을 거예요. 부동산보다. 전체로만 양만 보면 사실 코인의 양만 보면 코인이 더 많을 수도 있어. 근데 부동산이 왜 나는 그것보다 더 좋다고 생각을 하냐면 두 가지인데 레버리지를 이용할 수 있잖아요. 10억 갖고 10개를 살 수 있잖아요. 90% 대출을 받으면 10개를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10%만 오르면 더블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두 배로 올라 보면 얼마가 올라요? 거의 1000배 가까이 올라 버리잖아요, 사실은. 그게 부동산에서는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은행에서 대출을 해준다는 것은 걔네도 담보가 있기 때문에 해주는 거고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해주는 거예요. 80%든 85%든 뭐 대출 해주는 거. 또 하나의 장점이 뭐예요? 부동산은 하한이 있어요. 하한. 떨어질 때 미친 듯이 떨어진 다음에 상장 폐지되는 건 없어요. 이건 유체물이기 때문에 떨어지다가 어느 정도 바닥을 치고 올라가요. 그래서 유일하게 존버가 가능한 게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은 존버를 하면 바닥을 치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게 몇 년이 걸릴지 몰라서 그렇지 언젠가 바닥을 치고 올라가요. 근데 주식이나 코인이 하한이 있어요? 없잖아요. 주식은 떨어지다 보면 그냥 쭉 떨어져서 상장 폐지돼서 그냥 슈쭉 돼서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코인도 뭐 0.15까지 떨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 굉장히 리스크하죠. 근데 부동산은 예를 들어서 뭐 제 시행에 뭐 썩빌이라고 그러잖아요. 썩은 빌라를 하나 샀어. 잘못 산 것 같아. 어떻게. 존버를 뭐 10년을 할지 5년을 할지 모르지만 언젠가 거의 재개발 하잖아요. 거기 버려진 땅으로 두어요. 안 그러잖아요. 아파트 언젠가 올라오겠지. 언젠가 좋아지고. 옛날에 받은 것들이 효자되는 것들이 많아요. 이거 괜히 샀다. 나홀로 아파트 같은 거 괜히 샀다. 근데 뭐, 싸게 샀으니까 전세 넣고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어떻게 돼요? 재건축 얘기가 나오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나온단 말이에요.
부동산은 자기가 버티면 치고 올라가요. 1억짜리 아파트를 내가 버텼더니 빵원이 되는 건 없잖아요. 1000만 원이 돼서 이런 게 어디 있어요. 하고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이 안전하고 좋은 거예요. 근데 주식 투자는 영원히 있어요. 웃으면서 좀 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게 좋은 물건이 뭔지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사람들이 막 좋은 물건만 찾아다녀요. 좋은 물건. 강남에 이런 아파트, 개포동에 있는 아파트 이런 거 찾아다니죠 사람들이. 만약에 이런 아파트 떴잖아요. 개포동에 아파트 좋은지 나도 알죠. 누가 몰라요. 내가 엄청 많이 갖고 있는 다 있는데. 근데 저는 이거를 패스해요. 여러분들은 보잖아요. 난 패스해. 왜? 이건 싸게 가져올 가능성이 1도 없어. 이 개포동 주위에 부동산이 몇 개고 사람들 다 알잖아. 일반 경매잖아 사실은. 권리 분석 깔끔해.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시세 가치 분석 너무 쉽지. 호갱노노 돌려보고 밸류매 돌려보고 시세 파악하고 다 하고 평형 보고 남양지 보고 뭐 분석하고 그러면은 이건 내 조카도 해요. 이 정도 분석을 이렇게 컴퓨터 돌리면 중학생이 더 잘할 수도 있어서 그래서 향마다 틀리고 층마다 틀리고 어디 동마다 틀리고 여기는 지금 메인이 요쪽이고 여기가 아파트 있고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되고 여기서 좀 빠지고 정확하게 한 500만 원 따니까 딱 맞출 수 있어요 시세를.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이걸 조사해 보라 그래요. 답이 다 똑같잖아요. 저 사람은 막 기가 막히게 뭘 알아낼 수 있고 이 사람은 못 알아낼 수. 이게 뭐가 있어요 사실. 아무것도 없다고요. 명도 또한 엄청 쉬워요. 명도도 인도 명령 막 하고 소유자들 또 자존심 있어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하지도 않아요 사실은. 적당히 하면은 뭐 관리비만 내달라고 그러면 명도 돼요 사실은. 그럼 이 물건을 이제 경매 인구가 6,000명이라고 그러는데 우연히 나만 발견했어. 우연히 나만 발견해가지고 나만 입찰을 했으면 좋겠다. 제발 기도를 해. 아무도 안 들어오고. 이 가능성이 있냐 이거죠. 없잖아요. 여기 부동산이 몇 개인데 여기에 실거주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처럼 돈을 벌고 싶은 게 아니고 개포동 아파트 들어가고 싶었는데 내가 딱 좋아하는 평형 나왔어. 시세대로 들어가야지라는 사람들이 꽤 있단 말이에요. 싸게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보면은 뭐 2억, 23억에 든 낙찰됐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나왔어. 압구정 현대아파트 좋은지 누가 몰라요. 다 알지. 나도 받고 싶지. 근데 이거를 계속 가서 이런 걸 임장을 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서 임장하고 뭐 가서 밥도 먹고 주위도 보고 평형이 뭐고 압구정도 뭐 호재가 있네 뭐네 다 분석을 해요. 그런 분석을 뭐 해야 하는지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돼 도대체. 압구정 현대아파트 좋은지 누가 모르냐고요. 그거를 좋은지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 입찰을 하면 난 이런 걸 안 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입찰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설령 입찰을 했다가 낙찰이 돼도 먹을 게 너무 적어요. 볼륨이 너무 없어. 그러다 가격 떨어지면 어떡할 거야. 분위기 시대가 안 좋아지면 재건축이 좀 딜레이 되면 어떡할 거야. 이런 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것도 옛날 물건이긴 한데 근데 저는 사실 제 강의의 장점은 물론 이제 투자자이기도 하고 법률가이기도 한 게 두 가지를 다 아니까 좋은 것도 있지만 저는 대부분 제가 실제 진행하는 물건 있잖아요. 입찰할 수 있는 물건으로 강의를 대부분 해요. 그게 왜 가능하냐면 저는 분석을 엄청 빨리 해요. 한 10배는 빨리 해요. 맨날 밥만 먹고 그것만 하는 사람이니까. 엄청 빨리 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진행하는 물건을 막 10개, 20개씩 막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분석을 해서 빨리빨리 보여줄 수가 있고 핵심을 막 뽑아낼 수 있으니까. 근데 요거는 또 저번에 강의했던 것들인데 자 이런 거 유치권 행사 중 어때요? 여러분들 스킵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스킵하고 아까 압구정도 현대아파트를 임장하러 가잖아요. 그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왜 좋은 물건을 찾아다니니까 내 물건도 아닌데 남의 물건을 자꾸 찾아보러 다니고 남의 아파트를 자꾸 찾아보러 다니는 게 참 아이러니하다. 예를 들어서 누가 뭐 유럽 여행을 갔다 왔다 막 얘기를 해요. 듣기 싫잖아요. 잘난 척 하는 건 재미없잖아. 나는 내가 유럽 여행 가고 싶은 거지. 남 유럽 여행 갔다 왔다는 잘난 척 별로 듣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그럼 비슷한 거지. 남 아파트 좋은 거 관심 없잖아요. 이런 것들을 풀 줄 알면은 되게 인생이 쉬워진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막 들어가라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계속해서 부담스러우면 이것보다 난이도를 조금 낮은 걸로 들어가더라도 실력이 계속 쌓이고 누적되면서 좀 하다 보면 그때 보면은 되게 쉬워 보여요. 밑에 물건들은 거의 쉬워 보이고 예를 들어서 뭐 다가구 같은 거 한 10억짜리 이런 것도 조금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그걸 막 어려운 하다 보면 그거는 일반 빌라처럼 보여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건 안 하죠, 사실은. 그런 것들을 얼마든지 뭐 알려드릴 수도 있고 10억 언더짜리 뭐 이런 거 뭐 15억짜리 10억에 낙찰받고 20억짜리 13억 12억에 낙찰받고 다가구 이런 거 엄청 많잖아요. 세팅하면 월세 엄청 나오죠. 은행이자 다 하고도 그러면 쉽게 나오잖아요, 사실은.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해서 이제 안 하는데 그것보다 좀 큰 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은 되게 쉽죠. 그거 사람들이 물어보지. 상가가 좋냐, 다가구가 좋냐. 상가가 좋다고 막 그래. 상가는 딱 임차 주면 아무것도 신경 쓸 게 없잖아. 월세가 탁탁탁탁탁. 다가구는 고생을 막 해야 돼요. 이거 관리를 딱 하고.
근데 전 다가구를 좋아해요. 그건 1차원적으로 보는 거고, 상가는 안 나가면 어떡해. 그리고 상가는 한 번 들어오면 10년이에요. 싸게 줄 수가 없어. 내가 딱 받았는데 이거 너무 좋은 게 들어오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1년만 넣자. 월세 100만 원에 1년만 넣자가 돼요? 안 돼요. 5%밖에 올릴 수가 없고 상가는 들어오면 10년을 있을 수 있어. 걔는 5%씩 올리는 걸로 10년을 있어. 그럼 난 망하는 거예요 사실은. 임차인이 제대로 200을 낼 수 있는 임차인을 기다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고통스럽게 참아야 돼. 그래서 얻어 걸리면 좋죠. 좋지만 안 들어오면 너무 힘들어. 근데 다가구거나 얻는 건물은 어때요? 계속해서 로테이션 되잖아요. 힘들면은 딴 데 얼마 30만 원, 나 25만 원 만실 돼요. 딴 데 40만 난 35만 원 만실 돼. 월세가 탁탁탁. 그때 사고의 차이예요. 사실 사고의 차이인데 너무 단편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유튜버들을 좀 싫어하는 게 유튜버들 뭐 막 얘기를 해. 그래서 과연 그걸 팔았냐? 팔았다는 사람 내가 본 적이 없어. 예. 엑시트를 안 했어. 대부분 엑시트 안 하고 과정만 얘기를 해. 싸게 샀다, 뭐 리모델링 했다. 그래서 팔았냐 이거지. 인마이 포켓을 했냐 이거죠. 파는 거 엄청 어려워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리고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잖아. 그 강남에 그 다세대 한 8개짜리 다세대를 사가지고 부셔가지고 근생으로 용도 변경하고 했어. 근데 월세는 줄어들어요. 근생으로 바꾸면. 근데 그 건물의 외관이 이쁘지. 근데 월세는 줄어들어요 원래. 줄어들었는데 옛날에는 사락장일 때는 그거를 40억에 사서 50억에 10억 들여서 리모델링 하면 70억에 팔았단 말이에요. 지금은 안 팔리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수익률이 1% 2%인데 어떻게 팔아요? 그 사람들한테 이거 사면은 은행이자 내고 1,000만 원씩 매일 꼬라박아야 됩니다. 그럼 누가 사요 그거를? 아무도 안 사지. 근데 그런 물건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얼마 전에도 유튜브에서 봤는데 건물주에 뭐 저쩌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그래서 얼마씩 버냐 할 때 한 달에 뭐 대기업 뭐 과장 월급 정도 받는다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700 정도 남나 이렇게 뭐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건물이 지금 한 50억 주고 샀다고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저게 많이 났나? 뭐 신사동 쪽에 샀대. 근데 금리가 2.5%래요. 그 뻥이지. 그건 2.5%이기 때문에 남는 거지. 지금 금리 2.5% 아니잖아요. 5%잖아요. 5%면 자산세 내고 그거 내면 한 푼도 안 남는 물건이에요. 그거는 빵원짜리 물건이에요. 고생만 하는 물건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다시 좀 들어오면, 지금 은근 분위기가 좋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좀 오바를 좀 하고 있어 자꾸. 아유. 참.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풀 수 있느냐 못 푸냐를 봐야 돼요. 자, 뒤에서도 나오지만 유치권 있는 물건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입찰을 잘할 때 유치권을 풀 수 있는 사람은 유치권이 있는 게 되게 좋은 거예요. 엄청 좋은 거예요. 우리는 딱 그거 있어. 저거 너무 갖고 싶은데 봤더니 유치권도 하나 없어. 저 임차인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진짜 답답하네. 뭐라도 하나 이런 거 좀 걸어놔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걸어놨고 좀 해야지. 뭐 하나 되게 답답하지 막. 그래서 가서 유치권 좀 걸라고 막 얘기해주고 싶을 정도로 좀 걸어 이게 해라 좀. 그렇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패스를 굉장히 많이 한다니까.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보다 더 패스할 거예요 진짜. 보자마자 패스하는 경우도 많고 조금 쳐다보고 있다가 패스하고, 하여간 입찰할 때는 그냥 대부분 패스를 해요. 그리고 이거 할 때 여러분들 상상을 쫙 해보세요. 그래서 가격을 딱 쓰고 봉투에서 딱 넣는 걸 상상을 해봐. 엄청 긴장될걸요. 빼고 싶을걸 다시. 낚시로 해서 빼고 싶을 거예요. 원래 하얘지고 막 빼고 싶을까. 그 정도로 두려운 거예요. 왜? 풀지를 못했으니까. 못 풀었잖아요. 이 숙제를 완벽하게 풀고서 냈으면은 그렇게까지는 그런 일은 아닌데, 여러분들은 운에 맡기고 넣어버렸잖아요. 진성이 못 어떡할 거예요 사실은. 대출도 안 나와요. 현금으로 내야 돼 유치권은. 유치권에 대해서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릴 건데, 유치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사실 유치권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사실 저는 유치권도 사실은 그냥 일반 물건을 생각해가지고 이거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유치권을 풀 수 있으면 너무 좋은 거예요. 나만 풀 수 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때 심사임당 그 유튜버님이 지금이 가장 돈 벌기 쉬운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도 맞죠 사실은. 인터넷 다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것도 또 반은 또 틀린 게, 그만큼 경쟁이 치열해요. 누구나 손가락으로 다 정보를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경쟁이 치열한데 경매는 2등이 없잖아요. 무조건 1등만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풀 수 있으면 굉장히 좋아요. 어떻게? 완벽하게 풀 수 있어야 돼요. 어설프게 변호사님이 허위 유치권이 많다는데 그냥 들어가야지, 안 돼요. 절대 1등 못 해요. 그런 걸로. 확신이 있으면 거의 일반 경매라고 생각해서 자신 있게 넣을 수 있는데, 조금이라도 불안하면 못 써요. 가격을 낮겠어요 분명히.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치권을 깨라는 걸 말씀드리고, 유치권을 신고하는 이유는 굉장히 많죠. 사람들이 유치권을 아까 왜 신고할까요? 유치권은 낙찰자를 괴롭히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경매는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것도 경매하는 사람들이 진짜 그참 경매하는 사람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들 가끔 있어. 근데 난 말이 안 된다 생각해. 낙찰자는 뭐예요? 채권가를 사준 사람이잖아요. 채권가를 사준 사람이야. 내가 제일 비싸게 준 사람이지. 엄청 좋은 사람이잖아요, 사실은. 내가 누구 괴롭혀가지고 뺏어간 게 아니잖아요. 제일 비싸게 사준 사람이잖아요. 그것도 합법적으로. 보증금, 뭐 관리비 그걸 이 낙찰자가 왜 내요? 낙찰자가 내는 거 아니에요. 관리비도 원칙은 뭐예요? 사용한 사람이 내는 거예요. 사용한 사람. 낙찰자가 내는 거 아니에요. 사용한 사람이 내는 게 원칙이에요. 원칙과 예외를 혼동하면 안 돼. 전기 사용료 누가 내는 거야? 사용한 사람이 내는 거예요. 낙찰자가 내는 거 아니에요. 원칙이. 근데 예외적으로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공용 부분까지 책임을 안 지우면 이게 검체가 안 돌아가니까 예외적으로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낙찰자가 특별 승계인 조금 부담을 해줘라 라고 해서 부담을 해주고 연체료도 부담 안 해요. 부담을 좀 하고 또 들어오고 어떻게 돼요? 구상으로 원래 쓴 사람한테 구상권 행사해도 받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원칙이에요. 법률적으로. 내가 돈을 내려면 법률적으로 어떤 권리 발생 의무가 있어야 되는데 나 쓰지도 않았잖아요. 사실은. 그런 것처럼 유치권도 마찬가지예요. 유치권을 내가 돈을 왜 줘요? 유치권은 청구권이 아니고 그냥 그걸 점유를 버틸 수 있는 권리일 뿐이에요. 근데 제가 버티고 있으니까 나한테 안 주는 거고. 자, 여러분들 입찰할 때 우리한테는 큰 경쟁자가 두 명이 있어요. 항상 그 물건만 쳐다보는 사람이 있어. 딴 거 아무것도 안 봐. 그 물건만 보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누구냐면 채무자와 임차인이에요. 그 물건의 채무자와 임차인은 그 물건만 봐. 다른 물건 안 봐. 그 물건만 주구장창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입찰할 가능성이 높죠. 그 사람들이 입찰을 하든지 그 사람의 지인이 입찰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임장 가보시면 알지만 허위 정보가 엄청 많습니다. 허위 정보가 엄청 많아요. 저도 옛날에 별별 다 당했어요, 사실은. 근데 손해본 적은 거의 없는데 하여간 뭐 남들 당하는 건 되게 많이 당해봤어요. 임장을 딱 갔는데 10년 전인가 굉장히 좀 초보하고 막 어리버리 했을 때 막 근데 부동산 막 찾아가서 물어보는데 막 긴장되고 막 그때 어떤 부동산에 막 들어오래. 설명해 준다고. 아, 이게 착한 아저씨가 있나 막 그랬더니 전 물건 엄청 많이 왔었다고. 사람 엄청 많이 왔었다고. 이거는 한 6, 7억 원 써야 될 것 같은데. 엄청 많이 왔는데. 고맙다고 막 적어갔는데. 거짓말이었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아파트를 팔 때 주변에 막 부동산에 비싸게 팔아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똑같이 채무자도 그런 것들을 많이 해요. 사람들 오면 관리사무소한테 어쩌고 얘기를 해주세요. 뭐라고 얘기해주세요. 부동산한테 뭐라고 얘기해주세요. 막 얘기를 해요. 대부분 거짓 정보예요. 여러분들 쉽게 얻은 정보는 대부분 거짓 정보라고 생각하면 돼요. 사실. 진짜. 그것도 맞아요. 정말 쉽게 얻은 정보는 다 거짓 정보예요. 제가 뭐 오피스텔하고 몇 개 분양받았는데 그건 좀 삑살이 좀 났어요. 뭐 좋은 물건이다, 뭐 호재가 있다, 얼마 안, 뭐 5천만 원만 드리면 중도금 무이자를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모르겠다. 좋은 것 같은데 뭐 호재도 있고 샀어. 다 가격이 그렇죠. 왜? 누구나 얻을 수 있는 정보죠. 그러면 네가 다 사지. 어째 5억이면 10개 사잖아요. 네가 다 사지. 나한테 이걸 왜 소개시켜줘,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달콤하게 얘기하는 뭐 상가 분양, 1층 상가, 뭐 약국 들어가네. 네, 해라. 뭐 오피스텔 저기 뭐가 뭐 건물 들어오네, 지하철 뚫리네. 다 거짓말이에요. 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 있잖아요. 누군가 이렇게 명함 하나 줘서 딱 가서 브리핑할 수 있는 정보. 그거는 대부분 거짓말일 확률이 되게 높아요. 자, 그래서 소유권자하고 임차인들은 왜? 내 보증금 못 받으니까 낙찰자한테 받고 싶고, 내 인테리어 비용 받고 싶고, 권리금 받고 싶고, 막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시공사와 인테리어 업자도 마찬가지예요. 걔네들이 목적이 뭔지에 대해서 딱 알면은 쉽게 풀 수 있어요. 자, 이제 속도를 좀 내볼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법조문 보는 거 좀 부담스럽죠. 근데 요렇게 중요한 법조문은 꼭 봐야 돼요. 원칙을 알아요. 원칙을 알면은 헷갈리지 않아요. 모든 공부에서는 원칙을 알아야 돼요. 원칙을 딱 정의를 해놓고 시작하면은 쉬워요. 관리비도 낙찰자 부담이 아니에요. 원칙은 쓴 사람이 내는 게 원칙인데 공용 부분에 대해서만 특별생계인한테 예외적으로 하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원래 내는 게 아니니까 당연히 구상권 청구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소멸시효가 3년이니까 3년만 부담을 하는 거고 당연히. 그리고 연체는 내가 낸 것도 아닌데 내가 연체료를 왜 내요? 연체료도 난 부담을 안 하는 거고. 그러면은 이해가 되게 편하잖아요, 사실은. 근데 원칙이 헷갈리면 다 헷갈려. 법이론은. 마찬가지로 유치권은 어떨 때 생기는 거냐면 타인의 물건 점유한 사람이잖아요. 건물 점유한 사람인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채권이 어떤 채권이어야 되냐면 여기 빨간색으로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돼요. 그 물건에서 발생한 채권이어야지만 유치권이 인정이 돼요. 좀 어렵나요?
갑자기 여러분들 표정이 조금 안 좋아지는 것 같아가지고 그 물건에 가장 생긴 채권 예로 제가 맨날 얘기 드리는 게 있네. 어떤 거냐면 그 물건에 관해서 생긴 채권이에요. 수리비 채권. 예를 들어서 이 시계 고쳐주세요라고 고쳤어. 그러면 그 시계를 고치면서 채권이 생긴 거잖아요. 수리비 주세요 이랬더니 이 사람이 시계를 팔아먹었대. 누군가한테. 팔아먹어서 누군가가 나한테 오더니 야, 나 소유자니까 내놔. 내가 언제 그 수리 맡기라고 그랬어. 내놔. 줘. 그러면 줘요 그걸? 이거 줘요? 그러게 소유자네. 이거 주나요? 안 주잖아요. 뭔 말 같지도 않은 소리가 있어. 수리비 갖고 와. 네가 소유자인지 누군지 관심 없고 수리비 갖고 와. 그래야지만 줄 거야 이러잖아요. 그게 유치권이에요. 그때만 발생하는 게. 강아지를 데리고 와서 강아지를 치료해 줬어요. 치료해 주든지 미용을 해 주든지 강아지를 치료해 줬단 말이에요. 근데 강아지를 팔았대 누군가 와서 야, 내 거 소유권이니까 줘 강아지. 그럼 수의사가 줘요? 안 주잖아요. 뭔 소리야. 치료비 갖고 안 줘. 갖고 있잖아요. 그게 유치권이. 간단히 얘기하면. 근데 시계를 잠깐 어쨌든 맡겼든지 수리를 맡겼는데 갑자기 그 시계에다가 인테리어를 장식을 막 했네. 이 사람이. 근데 소유자 팔아먹었단 말이에요. 그거 줘. 이러면은 안 줄 수 있나요? 그건 줘야 돼요. 왜? 그거는 그 시기에서 발생한 채권이 아니에요. 시계를 그냥 꾸미고 오려고 하는 거고, 그건 지가 자유롭게 꾸미고 싶어서 꾸민 거란 말이에요. 내가 언제 꾸미라고 했냐, 이거죠. 그 물건의 객관적 가치가 증가돼야 돼요. 시계는 고쳤으면 시계의 객관적 가치가 증가됐고, 강아지한테 멋진 옷을 하나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그건 객관적 가치가 증가된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지가 점유하고 있다 강아지가 이쁘니까 그냥 해준 것 뿐이잖아요, 사실은. 그거는 유치권이 발생을 안 해요. 자, 똑같은 걸로, 그 어떤 사람이 상가를 하나 샀어요. 막 갑자기 홍수가 나가지고 팍 해. 자기가 고쳤단 말이에요. 고치면 어때요? 그 상가의 객관적 가치가 증가됐잖아요. 그럼 유치권이 인정이 될 수가 있죠. 근데 나는 거기를 노래방으로 인테리어를 쫙 했네. 인테리어를 쫙 했어. 2억 들여서 했어. 인테리어 채권이 있으니까 유치권 주장하겠다.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낙찰자는 그걸 하고 싶지가 않아요. 노래방을 난 관심이 없어. 난 독서실을 바꿀 거야. 오히려 이건 철거 대상이에요. 철거 대상이기 때문에 내가 그 유치권을 왜 인정해줘야 돼? 내가 언제 그거를 하라고 해서. 그거는 자기가 노래방을 하고 싶으니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만든 돈이잖아요. 그 상가를 객관적 가치가 증가된 게 아니고. 이해하셨죠? 그렇게 이해하면 쉬워요. 그래서 유치권도 어설프게 알면 안 돼요. 기본 개념을 딱 잡고 있으면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남으면 완벽하게 이해가 되지. 그때부터는 웃으면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조금 제 얘기 들으니까 좀 맞는 것 같죠. 조금 자신 있게 들어가면은 유치권은 일반 경매 물건으로 보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유치권 깨는 순서를 한 3단계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순서대로 하면은 대부분 유치권은 다 풀려요. 여기 다 걸리기 때문에 요걸 쫙 정리하면 돼요. 사실 그래서 요거를 특강에서 알려주기는 조금 사실 아까운 부분이 좀 있는데, 자, 유치권자가 누군지를 봐야 돼요. 일단 딴 거 고민하지 말고 유치권자가 누군지, 인테리어 업자인지 시공업자인지 소유자인지 임차인인지를 봐야 돼. 내가 유치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일단 한 명을 특정을 해야 돼. 이 사람이 주장하는 이 팻말을 붙인 사람이 과연 누군지를 특정을 해야 돼. 이건 다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은 당사자끼리만 효력이 미쳐요. 유치권자와 낙찰자 2명의 싸움이에요. 딴 사람은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그러면은 유치권자가 A야. 그 다음에는 실제로 점유한 사람이 누군지를 봐야 돼요. 유치권자라고 주장하는 임차인 점유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건지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는지 점유자가 누군지를 봐야 돼요. 점유자랑 유치권자는 다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여기 본 것처럼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가서 발품을 팔아야 돼요. 실제로 가서 매각물건 면세서도 보고 녹취도 하고 관리사무소도 보고 공공요금 자료도 몰래 가서 보고 수도요금 나온 것도 보고 이름 써있는 것도 보고 아니면 관리사무소 가서 음료수 사주면 관리사무소는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 알잖아요. 보고 녹취도 받아보고 점유자가 누군지. 왜? 점유를 한때 하고 있어도 유치권은 안 돼요. 지금까지 쭉 점유를 계속 하고 있어야 돼요. 경매 개시 시점에는 점유하고 있었지만 점유가 깨졌으면 유치권은 없어지는 거예요.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점유를 계속 하는 게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되게 유명한 물건 있잖아요. 방배동에 설의 아르르 이런 거 얘기해도 되나? 설의 아르르빌 그런 거 다 유치권 되게 유명한 물건들 몇 개 있어요. 막 점유하고 있고. 이거 유치권 물건 되게 유명한 게 있거든요. 근데 몇 년씩 점유하니까 되게 힘들어요. 돈도 들고. 그거를 누구한테 임차 주면서 점유를 했다? 유치권 깨져버려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겸유하면서 최소한도로 사용했다? 그 정도 인정이 되는데, 거기서 누구한테 임차를 주거나 그럼 유치권은 깨져버려요. 자기 점유하면서 돈 들어가잖아요. 누군가 써야 되니까. 아니면 거기를 계속 점유하면서 생활해야 되니까. 그래서 유치권을 1년씩, 2년씩 점유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점유를 누가 하고 있는지를 보면 되고, 그렇다면 그 유치권자가 당신은 그럼 무슨 채권으로 이걸 주장하는 거냐, 그 채권의 종류를 확인하면 돼요. 피담보 채권, 유치권자가 누군지 확인하고 점유자가 누군지 확인하고 피담보 채권이 뭔지를 확인해야 돼요. 아, 당신은 보증금을 못 받아서 보증금에 대해서 유치권을 주장하시는 거군요. 당신은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서 유치권을 주장하시는 거군요. 권리금 못 받아서 지금 유치권 주장하시는 거군요. 그 사람 만나보고 그 채권이 뭔지를 확인해 봐야 돼요. 그럼 다 풀려요. 이론은 조금 하고 이제 실제 물건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필요비와 유익비 아까 말한 대로 여기 구멍이 뚫렸단 말이에요. 석고보드로 막 고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객관적 가치가 증가된 거 맞잖아요, 사실은. 그때 필요비 유익비로는 왜 유치권이 잘 인정이 잘 안 되냐면, 필요비 유익비는 임의 규정이에요. 그래서 당사자의 약정이 있으면 권리는 없어져요. 근데 우리가 임대차 계약할 때 대부분 원상회복 약정을 다 하잖아요. 원상회복 약정을 안 하는 경우는 없어요, 대부분. 필요비든 유익비든 싹 없애고 나가야 돼, 이 사람은. 뭐 기본적으로 조금 있을 수 있는데 그건 뭐 돈 얼마 하지도 않으니까 그건 의미가 없고, 하여간 돈 들어간 유익비랑 필요비는 다 원상회복으로 거꾸로 다 철거를 하고 갈 대상이지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날아가는 것이고, 상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테리어 비용 같은 경우는 건물의 객관적 가치 증가가 아니다. 요거는 이제 실제 사례로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제 제 특강이 거의 다 끝나가는데, 그래도 제가 선물을 조금 준비를 했어요.